2023년 5월 어느 깜깜한 밤 이란과 터키 국경의 험한 산길. 52세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외교관 정장, 피투성이가 된 손, 그리고 떨리는 다리. 그때 뒤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 멈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경력 북한 외교관 강도현. 그는 왜 이 깜깜한 밤 홀로 국경을 넘고 있었을까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외교관 집안에 태어난다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제 아버지도 외교관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당과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발령받던 날 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다른 주민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배급도 제때 나왔고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 시절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대동강변을 산책하고 명절이 되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25이 되던 해 녀석도 군 복무를 마치고 평양의 한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으로 일한다는 건 자부심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조선의 위상을 드높인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동료들과 함께 외무성 건물에서 일하며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저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 선배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해외 파견 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 책상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제 가슴속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되뇌며 살았습니다. 2019년쯤 저는 해외 파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중국이나 러시아를 기대했는데 발령지는 이란 테헤란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란이면 멀잖아요. 언제 돌아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이면 돼. 금방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견이란 게 단순한 영광만은 아니라는 걸요. 2020년 초 저는 평양을 떠나 테헤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몇 년 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동강변도 옥류관 냉면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테헤란.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은 묘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거리에는 차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란도 우리처럼 체제가 엄격한 나라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테헤란 북쪽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그곳 관사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이라고 하면 화려한 생활을 상상하시겠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감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보고해야 했고 누구를 만나든 기록해야 했습니다. 제 공식 직함은 상무참사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역 담당 정도 되는 직책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각종 거래를 중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요. 그게 외교관의 진짜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업무를 익히느라 바빴으니까요.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한 달에 한 번 국제전화로 목소리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테헤란에서의 삶이 길어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한 현지 직원 하나가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심심하실 때 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것을 보는 건 큰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테헤란이었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저는 노트북에 그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풍요로운 음식,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외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몰래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내용들. 설마 이게 다 사실일까?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갑자기 사라진 이웃들. 이란 테헤란에서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으로, 밤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2022년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아들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탈출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평양에 있었고 제가 도망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23년 초 테헤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건 동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말수가 줄었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2월 어느 날 평양 본부에서 급작스럽게 사람이 왔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비밀 경찰 같은 거죠. 그들은 대사관 안에 CCTV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를 감시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에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관사 방 안에까지 카메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USB는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제 옆방에 살던 박 참사관이 갑자기 평양으로 귀국했습니다. 긴급 소환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귀국할 땐 며칠 전부터 인수인계를 하고 짐을 싸는데 박 참사관은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요. 일주일 후 박 참사관 가족들도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박 참사관 소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라진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한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대사관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까 그런 불안감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들 노트북을 전부 회수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새 장비로 교체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약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USB에 있던 한국 드라마를 본 흔적이 발각된다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5월 초 드디어 제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도현 동무, 귀국 준비하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가면 됩니까? 사흘 후 비행편을 잡았소. 인수인계는 이틀 안에 끝내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귀국하라는 말.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박 참사관처럼 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아들들. 제가 귀국하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저만 사라지고 가족들은 평생 감시 속에 살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관사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테헤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국까지 3일.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탈출을 시도할 것인가. 그 선택은 곧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귀국까지 3일. 72시간. 제게 남은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관사방에 앉아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얼굴, 큰아들의 웃음, 작은아들의 목소리. 제가 귀국하면 저는 분명 사라질 겁니다.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으셨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평생 그리움 속에 사셨죠. 저도 그런 이별을 하게 될까요? 아니, 저는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죽고 죽이는 세상이니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순순히 평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가족들은 무사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숙청 대상이면 가족들도 함께 끌려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북한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3대를 멸한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여기서 탈출해서 언젠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란은 북한과 친한 나라입니다. 이란 정보부가 나서면 저는 금방 잡힐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 대사관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들도 북한 편이니까요. 제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마흐디. 이란 현지 무역상이었는데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가끔 저에게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마흐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사 전화는 도청될 게 뻔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흐디 나야. 도와줄 수 있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흐디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도망쳐야 해. 평양으로 귀국하면 죽어. 전화기 너머로 마흐디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친구. 여긴 탈출구가 없어. 이란 경찰이 널 찾으면 끝이야. 알아. 그래도 나 살아야 해. 내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해. 마흐디는 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바자르 뒤쪽 골목에서 만나자. 혼자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돈 조금, 여권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내일 평양으로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강동무, 평양 가서 잘 지내시오.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겠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관사를 나섰습니다. 방호원에게 산책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사에서 멀어졌습니다. 걸으면서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대동강변, 옥류관 냉면, 아내와 산책하던 모란봉. 제 아이들이 뛰어놀던 집 앞 골목.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1시 바자르 뒤편 어두운 골목에 마흐디가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차 한 대와 함께요. 마흐디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없어.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테헤란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이들아. 아빠는 살아야 해.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는 테헤란에서 사라졌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마흐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테헤란의 거리들.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마흐디가 차를 세웠습니다. 테헤란 외곽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 내일 아침에 다음 계획을 세우자. 마흐디의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내도 지금쯤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잘 있을까요? 새벽 5시쯤 마흐디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내 실종 신고를 했어. 이란 정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빨리 떠나야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발각된 겁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마흐디가 말했습니다. 테헤란에 있으면 잡혀. 국경으로 가야 해. 국경이요? 어느 국경입니까? 터키. 거기까지 가면 어쩌면 살 수 있어. 차에 올라타자마자 마흐디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테헤란을 벗어나 서쪽으로.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야. 마흐디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차 2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흐디는 속도를 더 높였지만 경찰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문소다. 앞에 검문소가 있어. 마흐디가 외쳤습니다. 앞쪽에 경찰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뒤에서도 쫓아오고 앞은 막혔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흐디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빠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차가 덜컹덜컹 흔들렸고 저는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경찰차들도 뒤따라왔지만 비포장길에서는 우리 차가 더 빨랐습니다. 마흐디는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달려 작은 마을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흐디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친구.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역에 제 인상착의가 퍼졌을 겁니다. 북한 대사관은 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이란 정보부도 마찬가지고요. 마흐디는 낮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 헛간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1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혹시 경찰이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혹시 북한 요원들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큰 도로를 피하고 산길로만 갔습니다. 밤길은 위험했지만 낮보다는 안전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굶주리고 지치고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이런 기분일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말입니다. 셋째 날 저녁 마흐디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산 너머가 터키야. 멀리 산맥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흐디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혼자야. 나까지 가면 둘 다 잡혀. 저 산을 넘어. 밤에 넘으면 국경 경비대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마흐디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마흐디는 저에게 물과 빵 조금 그리고 지도를 건넸습니다. 행운을 빌어 친구. 자유를 찾길.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젊지도 않은 몸으로 저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살 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경을 향해. 밤 10시 저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국경 경비대가 알아챌 테니까요. 달빛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52살의 몸으로 산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평소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초소였습니다. 경비대가 순찰을 도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경지대는 어느 나라든 삼엄합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생각해 보세요. 총 들고 지키잖아요. 이란과 터키 국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수꾼들이 많아서 경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저는 능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흐디가 그려준 지도를 보니 이 능선을 넘으면 터키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이란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북한 대사관으로 넘겨질 겁니다. 그럼 저는 평양으로 끌려가서 사라질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2살 중년 남자가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발 탕!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구르듯이 내리막을 달렸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또 총소리. 제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발밑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땅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불빛 같았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긁히고 그렇게 한참을 굴러서 평지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뒤쪽에서 들리던 고함 소리가 멈췄습니다. 경비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쫓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터키였습니다. 제가 국경을 넘은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안도해서, 슬퍼서,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별, 테헤란에서 보던 그 별 같은 별 아래 제 가족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빠는 살았어.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국적자였습니다. 여권도 없고 신분도 없는 사람. 터키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한국까지는 또 얼마나 멀까요? 새벽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여정을 위해서. 터키 땅에 도착했지만 저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굴러내려온 피투성이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찢어진 옷, 피 묻은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한 터키 할머니가 다가와서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터키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저 경찰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30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끌려간 게 아니라 보호받으러 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경찰차에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경찰서에서 통역관이 왔습니다. 영어를 하는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일했고요. 평양으로 귀국 명령을 받았는데 귀국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통역관이 경찰에게 설명했고 경찰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난민보호센터였습니다. 여러분, 난민보호센터라고 하면 안전한 곳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철창은 없어도 감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고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저를 찾아낼까? 이란이 터키에 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평양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고문당하는 꿈. 일주일쯤 지나서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저를 면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친절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탈출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북한의 현실, 외교관 생활, 숙청의 두려움, 테헤란 탈출, 국경을 넘으며 들었던 총소리. 이야기하는 동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면담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미국? 유럽? 캐나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제 조상의 땅이니까요. 같은 말을 쓰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면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처럼 북한 외교관 출신이 탈북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 도망 다니던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총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도현 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영사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북한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평양에서 왔습니다. 영사는 여러 가지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이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한국 땅, 자유의 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건가? 이게 현실인가? 입국장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했고 차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헤란과도 달랐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남한은 정말 낯선 곳입니다. 말은 같은데 억양이 다르고 단어도 많이 다릅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인민반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하고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생활 방식을 익히고 취업 준비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업무, 지하철 타는 법. 2023년 세상은 제가 평양에서 살던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고 먹을 것이 가득한 곳.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과자, 음료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쌀 코너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귀한데 여기서는 누구나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큰아들은, 작은아들은? 제가 탈출한 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는 금지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제 고향 평양이 그리웠습니다. 대동강변, 모란봉, 옥류관 냉면.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 어느 날 같은 하나원 출신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고 위로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통일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일.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유로운 북한에서 제 아들들과 함께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아직 어색하고 문화가 낯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가족처럼 자유를 꿈꾸지만 갇혀 사는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제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도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자유 대한민국, 제 새로운 조국. 감사합니다.